안녕하십니까? 김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교육대학교 정시의 면접에 합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대학교별로 대학별로 면접 유형이 다 다릅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시문을 주고 제시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학교가 있죠. 많은 학교들이 제시문을 주고 답변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서울교육대학교처럼 숙제할 시간을 안 주는 대학교도 있고요. 또 경인교육대학교처럼 숙제할 시간을 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시간 동안의 시간만큼을 답변해야 되는 학교들도 있고요. 또 공주교육대학교 같이 3분 정도 숙제할 시간을 주다가 문제를 엎어놓고 7분 동안 머릿속으로다가 상기하고 그 다음에 답변하는 학교도 있고 이렇게 방법들은 다 다양합니다. 물론 이제 청주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구술 면접으로 해서 개방형 질문 위주로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대구교육대학교 제시문을 주지만 집단 면접으로 보게 되겠죠. 그리고 진주교육대학교는 제시문과 개방형 질문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학교라고 보고요. 전주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대면 면접으로 보기는 하지만 PF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면접의 변별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산교육대학교는 업로드 방식인데요. 업로드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채점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를 미리 받고 받은 문제에 대해서 한 2, 3일 정도 문제를 만들어서 업로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부산교육대학교 영상을 업로드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작성한 글을 암기해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세 문제를 3분 동안 찍어서 올릴 때 이것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 답변을 한 것인지 상당히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부산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도 미리부터 면접 공부를 충분히 해놓고 교직 마인드와 교육의 방향성을 알고 있어야 그 2, 3일 안에 제대로 된 방향성을 작성해서 말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문제를 받고 그때부터 연습을 한다고 했을 때는 아이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써놓은 글을 카메라 옆에다 붙여놓고 읽어가면서 답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눈동자의 움직임이 카메라에 잡히게 되면 감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부산교육대학교에서 면접의 변별력이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의 차이가 한 25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시할 수 없는 점수이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산교육대학교 면접 연습을 하는 학생들은 미리부터 연습을 해야 그 주어진 시간 내에 충분히 좋은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요. 교직 관련, 교양 관련, 그 다음에 인적성 관련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교육 이슈와 시사 이슈, 교직 상황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부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배경 지식이 쌓여지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만 컨설팅의 모토입니다.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모든 교육대학교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른 자세로 정선된 언어를 사용하여 질문에 적합한 답변을 대화하듯이 이야기한다. 네 가지를 지금 이야기했는데요. 면접 중에서 가장 좋은 면접은 평가자하고 대화를 하고 나오는 곳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화하듯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학생들이 대화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는 교수님들에게 선입견이 달라지는 것이죠. 굉장히 차분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친근감이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자세에 있어서도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른 자세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여러분들이 12년 동안 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틀리는 부분들이 한 7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부분이 시선입니다. 학생들은 면접을 보러 가서 무릎 바른 자세로 앉아서 교수님의 질문을 기다리면서 교수님을 쳐다본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교수님의 눈을 쳐다보고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겸연쩍으면 옆을 보다가 또 더 심한 경우에는 답변에 자신이 없어지면 목소리는 작아지고 시선을 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수님을 쳐다보다가 교면적으면 다른 곳을 쳐다보거나 아니면은 태도가 바뀌게 돼요. 자기가 모르는 질문이 나오게 되면 이럴 때 시선을 피하는데 이런 경우에 자신감이 없어져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바른 자세에서 시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교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야기를 해봐라. 심지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해서 지금 답변 드리기가 어려울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이라도 해야 됩니다. 네, 교수님, 제가 지금 긴장해서 그런지 생각이 잘 나지 않아서 그런데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이라도 하면서 시선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 교수님들은 자신이 없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천천히 생각하고 얘기해, 이런 말을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그러는 과정에서도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한 다음에 답변을 하는 자세, 이런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선은 피하지 않고 표정은 온화한 표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지만 충분한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학생들은 시선을 피우고 표정은 굳게 된다는 것이죠. 이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또 나머지 뭐 한 5가지 정도의 바른 자세 연습할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본 강좌가 아니니까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된 언어 부분에서도 한 5가지 정도는 학생들이 숙지하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줄임말입니다. 줄임말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은 줄임말을 학생들이 문자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줄임말들을 많이 사용해요. 하지만 실제로 면접장에 가서는 학생들이 의도적으로 줄임말을 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줄임말을 쓰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은 아르바이트를 알바라고 쓴다든지 학생부 종합전형을 학종이라고 한다든지 학생들이 학교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창체 시간, 그 다음에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야자 시간, 이렇게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줄임말을 쓰고요. 또 대표적으로 학생들이 교육대학교를 교대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줄임말일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통해서 줄임말을 쓰지 않게끔 하면 되고요. 그 이외에 몇 가지도 또 연습을 통해서 준비를 하면 정선된 언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질문에 적합한 답변입니다.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질문에 적합한 답변이냐? 교수님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지 학생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교직에 관련해서도 방향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교양에 관련돼서도 자기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라 질문에 적합한 답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만 한 가지, 학생들이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떤 문제가 출제됐을 때 나는 이렇게 답변을 할 거야 해서 암기해 가지고 갔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암기를 안 하게 수 있습니까? 암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방향성이나 키워드 같은 경우는 암기할 필요가 있겠지만 문장 자체를 암기해서 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직관에 대해서 내가 암기를 해가지고 가서 답변을 한다고 한다면 교수님들의 어떤 방향의 질문에 따라서 암기한 걸 그대로 이야기하다가 토시 하나가 틀리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키워드를 가지고 방향성에 맞는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때그때 말할 때마다 조금씩 접속사나 조사나 약간의 이야기의 구성이나 순서는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내용은 같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연습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답변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요. 이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5가지 예시를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면접장에 가면 대부분 다 두괄식으로 얘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단답형으로 이야기하는 학생들, 또 근거를 얘기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주장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장만 이야기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생각합니다. 끝. 교수님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 이렇게 되는데 이래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본인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괄식으로 얘기하는 건 상당히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장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근거라고 하는 부분은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논술에서도 공부를 해봤지만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적인 논지에 대해서 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이 논거 부분이 바로 근거라는 부분이죠. 물론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논문이나 책에서 보았던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논리적인 답변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공부를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일단 두 가지과 주장해서 근거로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 2단 구성으로 말하는 답변입니다. 이런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단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장과 근거, 그 다음에 결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2단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3단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4단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물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4단 구성으로 결론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것은 5단 구성이죠. 자, 이 5단 구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기만 컨설팅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처음부터 스토리텔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5단 구성을 연습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5단 구성이 자유롭게 구사가 될 때 4단, 3단, 2단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5단 구성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단 구성은 양괄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갈식을 주장하는 것은 2단부터 4단까지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단 구성은 양괄식이 되는데요. 이 양괄식 같은 경우에는 구술 면접에서는 두 갈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제시문 면접에서 답변을 할 때는 두 갈식보다는 양괄식이 더 유리하다. 자,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요. 내가 제시문에 대한 것을 3분 내지 4분 동안 쭉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 주장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본론적인 것을 쭉 얘기하는데 결론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앞에서 뭘 주장했는지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양괄식입니다. 그래야 교수님들이 많은 학생을 면접 보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학생들의 말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 저 학생이 뭐를 주장했지? 근데 얘기하는 걸로 들어봤을 때는 설명하는 걸로 들어봤을 때는 이런 거 같은데 할 때 양괄식으로 마지막에 한 번 더 그거에 대한 주장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자신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교수님이 듣고 싶은 얘기를 내가 이렇게까지 나누어서 얘기를 해서 나에게 유리한 고지를 잡을 수 있는 것은 본인의 능력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5단 구성으로 말하는 연습, 다시 말해서 논리적으로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고요. 이 5단 구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자유자재로 하게 되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내가 2분 동안 얘기해야지, 1분 동안 얘기해야지, 1분 30 동안 얘기해야지, 그럼 어느 부분을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든 자유자재로 시간 조율이 가능해진다는 면에서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이런 방법 이외에 저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얘기할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저는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다. 자, 이 방법은 본인 스스로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질문에 적합한 답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방향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알아야 방향성을 미리 공부할 거 아닙니까? 기출문제만 가지고 하기에는 똑같은 기출문제는 다시 출제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을 거고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어느 교육대학교가 어떤 문제가 출제할지는 모르지만 매년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A라는 교육대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이 나왔다면 그 다음에는 B라는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나올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엔 C라는 학교에서 창의적인 교육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는 모르지만 매년 출제되는 문제들이다. 이 중에서 한 문제는 어느 교육대학에서 반드시 출제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둬야 된다는 것이고 기만 컨설팅 수업에서 기본반에서 하는 강의의 일부분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방향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나만의 교사상, 교사가 되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교사상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물론 고등학교 때부터 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어느 정도 교사상이 정립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시에 점수에 맞춰서 학교를 정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교사상이 정립되어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아무 말이나 할 수도 있는데 이 교사상이라는 것은 방향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2015 교육과정이나 2022 교육과정을 생각해 보면 다 모두 다 학생 중심의 교육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교사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도자 역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학생 중심의 조력자 역할의 교사상을 갖는 것이 구성주의에 입각한 교사상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 방향성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많은 부분에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으냐? 이것도 답변이 정해져 있어요. 방관자를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방관자를 없앨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해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학생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요. 학생들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다문화 가정 학생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에 초점을 둔 교육을 시켜야 된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다문화 가정 학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음에 초점을 둔 교육을 시켜야 되고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다문화주의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해두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창의적인 교육 또 그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교육 방법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공부를 해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창의적인 교육을 해야 되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여전히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도 인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매번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창의적으로 교육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해둬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에서 현재 하고 있는 교육들, 인성교육, 통일교육, 독도교육, 코딩교육, AI, 안전, 환경, 민주시민, 장애인의 교육 이외에도 교육이 있겠지만 이런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들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알아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그 키워드들만 가지고도 그런 것들을 상세히 찾아가면서 공부를 한다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하지만 짧은 시간에 본인들이 연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면접 책자와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에 관련된 이야기 내용입니다. 자, 기만 컨설팅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강의를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요. 이거는 배경 지식을 닦거나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전화를 연락해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